네, 6장, 직주찬 6장 면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면담론 할 차례예요. 지난주에 이제 관계론에 이어서, 우리 관계 형성의 어떤 뭐 기본 조건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면담론은 이제 그 관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실 관계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언어죠. 물론 언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언어의 어떤 기술, 기법 같은 거를 좀 이번 시간에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그냥 면담, 뭐 면접, 뭐 상담 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물론 그 각각의 조금씩이 다른 활용의 어떤 영역이 있지만 그냥 이 시간에서는 그냥 면담, 면접, 상담을 그냥 다 하나로서 퉁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까? 사실 제가 실천론 강의를 하면서 이 면담론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의 제 원픽이기도 하죠. 예, 그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이론이나 이런 관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어떤 개인적 어떤 성향, 개인적 관점에서 이 면담이라는 상담이라는 부분을 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관계론이라든지,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든지, 인터벤션이라든지, 뭐, 이밸류에이션 평가도, 물론 다 좋고 재미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어떤 한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 좋아하는 파트가 있다면, 저는 면담론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도록 하죠. 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터뷰라고도 하고, 면담, 면접, 상담, 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이 시간에는 같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보통 면담은 두 사람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면담이라고 하죠. 혼자 하는 건 독백, 뭐, 방백 정도쯤 되겠죠. 물론, 이 독백, 방백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저랑 실천 기술론을 한다면 실천 기술론에서 어떤 방법론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드라마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드라마적 기법에서의 방법론에서 이 독백, 방백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천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되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드디어 이제 또 등장하는 이제 이 타임1에서 T1에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쳤을 때 이 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려는 나아가죠. 뭐 이제 면담 상담도 하고 인터뷰 사정도 하고 이렇게 개입도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면담, 상담, 대화라는 것은 일종의 이 타임 2, 뭐 타임 3, 타임 4,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뭐 여기에 뭐 어세스먼트가 있고 인터벤션이 있고 이밸류에이션이 뭐 있으면 이렇게 가는 시간에 가는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보를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고 워커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할 면담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이것을 이런 관계론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이 상담이라는 게 관계론 안에 이렇게
상담, 이렇게 면담, 관계와 상담을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좁게 보는 거고, 이 상담 면담이란 건 이 시간 흐름 때 계속 일어납니다. 인터벤션 안에서도 일어나고, 어세스먼트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벨로 안에, 심지어 이벨로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안에서 관계론 안에서 일어나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전 영역에서 안에서 흐르는 역동의 하나의 어떤 요소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 공유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제가 크게 분류해 놓은 네 가지 관계, 사정, 개입, 평가, 뭐, 요런 영역에 한정짓지 말고, 이 전 영역에서 감정 혹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하는, 획득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가장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1차적인 수단이자 어쩌면 궁극적인 수단일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핵심 키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 좀 많이 해요. 소셜워크이 뭐 사이언스와 아트의 어떤 결합체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면담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아트와 기술.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지금 그 과정,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런 말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과학처럼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양화시키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줄 때, 제공할 때 보통 사회과학이나 뭐 과학이나 대부분 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측정 가능한 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측정 가능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양이 있다면, 어떤 것에 이 양이 있다면 이 양이 흔히 말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인식적으로 우리 평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문제는 면담이라든지 상담이 어떤 보면 이게 이런 양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범주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대략적인 범주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뭐 산을 타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정상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다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왔다가 내려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근데 분명히 다 오긴 다 온 것 같아. 근데 이 다 왔다의 의미가 좀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범주는 좀 알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범주는 알겠는데 이 범주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해서 예술이라 부르는 거 다른 말로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네.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 따른 경험을 통한 어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노하우가 필요하죠. 조금 전문용어를 이야기하면 암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태진 날러지 암묵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경험에 따른 이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예. 이유를 조금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면담의 목적, 상담의 목적은 뭐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예. 이거 하려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노가리 까면서 놀자고 만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이제 면담의 목적은 이제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기간의 특성, 기간의 목적, 기간의 방향, 또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클라이언트의 상황, 워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융통성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뒤에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면담을 할 때는 이제 물리적 환경, 뭐 쾌적한 프라이버시 보장, 집중력 뭐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다고 합니다. 이건 계속 나오니까 또 앞에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와 면담의 차이점을 말할 때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워커가 돼서 클라이언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공통점이라고 하면 생각, 감정, 아이디어를 나누는 언어적, 비언어적 뭐 매개체라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은 면담은 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화고요. 그래서 이 면담에서는 목적, 구조, 방향, 뭐 초점, 역할까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담을 하기에 앞서 이 사람과의 문제는 뭐고,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시간은 어떻게 돼 있고, 장소는 이것이 다 결정된 후에 면담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면담과 일반적인 대화의 친구들과 뭐 주변 사람 지인과의 대화는 이러한 차이를 가집니다. 자, 면담의 이제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면담은 세팅과 맥락이라는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말하는 기관이죠. 내가 어떤 기관에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미국식으로 설명해도 기관이에요. 내가 어떠한 단독으로 이렇게 차리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기관에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관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워커라면 그 이 기관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복지 기관에서 일을 해요. 그럼 노인복지에 주로 담당하지 노인이 아닌 혹은 아동 전혀 관련이 없거나 이런 전문성이 없는 클라이언트 왔을 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만약에 노인복지에서 워커가 뭐 상담을 할 때도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분들이 둘러싸이고 있는 상황, 이게 부부관계가 문제인지 은퇴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인지 어떤 그런 맥락적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면담이 제시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담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문제 해결, 욕구 해결 방향인 동시에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럼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계약에 의해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건데 기간 안에서는 언제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약이에요. 그것이 2자 관계든 3자 관계든 워커와의 어떤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워커의 면담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언제나 계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록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제3자 국가가 되든 기관이 되든 아니면 타 지자체가 되든 어쨌든 간에 계약을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명확한 일종의 관계가 있죠.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돕거나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워커에 협조하는 사람, 그런 거 공식적인 활동이죠. 개인적 활동이 아니에요. 뭐 그냥 친구 만나서 노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이 이게 여기는 시간과 돈과 장소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담의 목적성이라고 말하고 지칭하는 것은 이 면담의 목적이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음에 초기에 관계 형성에서만 면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서는 어떤 신뢰 형성이 되고 자료 수집, 어세스먼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보 습득이라든지 계획 판단을 위해서 면접이 진행되고, 그 다음 개입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유도, 심지어 평가에서는 어떤 양적 평가 말고 질적 평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의 어떤 산출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면담은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면담의 특징, 일반적인 대화의 특징이 아니라. 자, 면담은 이제 대화라고 할게요. 대화는 면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화인데, 우리의 대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과연 몇 프로 차지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막 찾아보면서 이제 하나 이제 법칙을 이제 있더라고. 이게 Law of Mehrabian인데,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제가 이거 좀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여기 보면 Element Personal Communication, 우리가 대화에서의 아마 UCLA 교수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대화에서 스포큰 워드가 7%밖에 되지 않는데요. 7%. 그 다음에 38%가 보이스나 톤, 바디랭귀지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로브 메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워드, 톤, 보이스, 바디 이런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논버브,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들이 특히나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 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말하는 우리 기표로서 주어지는 우리 언어는 사실 크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메라비언이 발견한 어떤 이야기인데, 뭐 이게 뭐 완벽한 100%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메라비언이라는 법칙이 있네요. 되게 좀 충격적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기표예요. 기표로 전달되는 게 단지 7%밖에 안 된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제 바디 랭귀지라든지 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고 수업을 들었을 때, 물론 7%까지는 아니죠. 제 목소리 톤도 있고, 제가 뭐 그리기도 하고, 리액션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이 법칙에 따라서, 뭐랄까, 만약에 이 법칙에 따르면, 제 스포컨이랑 보이스 톤이랑 제 바디랭귀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보니까, 한 절반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줌을 쓸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차차 할게요. 왜냐하면 그거 줌을 쓸 예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 강의보다는 여러분과 과제를 논의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아마 그거 할 때 줌을 좀 사용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친구들이 좀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을 수도, 아직 묻는 친구는 없지만 묻는다면 제가 그 부분 좀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좀 봅시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뭐 이런 거예요. 뭐 감정을 표출하고 지식 제공, 요런 게 보통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인데,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제 이거 좀 중요해서 제가 좀 많이 좀 강조를 할게요. 먼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송신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듣는 사람이죠. 이때 송신자가 메시지를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집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말을 할 때는 의도를 가져요. 근데 이 의도라는 것이 그냥 전달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텔레파시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 뭐 말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서, 뭐 지금 여러분 집에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필요 없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 던져주면 돼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 공기 바깥으로 나아갈 때는, 즉 이렇게 얼굴도 상관없어요. 뭐든 내가 입 밖으로 바깥에 나가는 순간 이것은 아주 정확한 신호로, 다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뒤에서 또 그려주긴 하지만, 사람이에요. 입이죠. 네. 이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네. 잘 그렸죠? 자, 이때 내가 입 바깥으로 어떤 소리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낼 때는, 이 공기 중에 내가 이렇게 토해낼 때는 내 모든 생각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T는 어떻게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코드 돼야 돼요. 코딩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이 생각이 그냥 얘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얘는 코드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코딩 들어봤죠? 코드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코드는 어떤 코드? 약속된 코드예요. 약속된 코드입니다. 그냥 코드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해.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똑같은 목소리, 톤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 어를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어.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쵸? 우리 약속 안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약속을 빠방이라고 제가 조작적으로 정의할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약속을 빠방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빠방 했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빠방 할까? 우리 다음 주에 정문 앞에서 한번 만나기로 빠방 할래? 그러면 이거 방금 알아듣습니다. 왜요? 빠방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셨어요? 어떤 소리라든지, 이거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대화. 이게 뭔지 알잖아. 대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걸 대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써. 이게 뭔지 알지? 그러면 이거 몰라요. 그 XX인가? 뜻이 뭐야? 그럼 모른다고, 이게. 뭐지? XX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아니면 이거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이거 두 개를 대화라고 이름 붙여.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대화야. 이렇게 막 쓰고, 대화야.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여러분 대화라고 읽습니다. 네. 그럼 이상하나? 이렇게 했을까? 하나는 내가 이렇게 쓰자. 앞으로 내가 이걸 대화라고 읽겠어. 대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읽을 거야? 어떻게 읽을 거야? 이걸 대공 이렇게 읽겠죠? 이게 코드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코드화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언어는 그게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우리가 약속된 기표라고 부릅니다. 약속된 약속된 기표예요. 약속된 코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사회 약속이에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 안에 특히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공동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공동체가 약속이에요. 커뮤니티의 약속이 가장 대표적 언어입니다.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주고받는 것. 어떻게? 생각을 주고받는 거죠. 생각을 주고받는데 그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약속 하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 생각을 코드시키고 수신자는 그것을 디코딩하는 겁니다. 해독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을 모른다면, 한글을 모른다는 뜻은 한글이 정해져 있는 약속을 안다는 뜻이에요. 한글을 안다는 말은 한글이 갖고 있는 약속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이해해야지 비로소 제 말을 이해하겠죠. 만약 내가 영어를 말을 해.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 나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잘 못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말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영어의 약속을 잘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왜 남의 나라 말이니까. 내가 다 할 필요 어딨어.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사람이 아니면.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생각 막 말을 해요. 선생님 저 영어 잘 못해서 부끄럽다. 영어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 1번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은 영어를 왜 잘해야 될까라는 기본 의심이 있어요. 저는 왜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이 어떤 딜러가 돼서 외국 바이어나 뭐에 대해서 외국 바이어를 끊임없이 상대를 해야 되는 직업군이라면 당연히 잘해야 되죠. 혹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학자가 돼서 영어로 글을 쓰거나 해야 되면 또 영어를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말하기를 잘 못해요. 듣기도 잘 못하는 편이고 남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얼추 써요. 왜? 나한테 필요한 건 라이팅이지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떤 욕구는 알겠는데 아주 명확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될까? 1번.
그리고 내가 잘하는 영어는 어떤 영어인가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영어 네 가지 있죠. listening, 뭐 스피킹,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뭐 이런 거 네 가지 있잖아. 이 네 가지 중에 다 잘할 것인가? 다 잘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다 잘해서 뭘 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통역 정말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통역하는 것과 글 쓰는 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제가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건 별개예요. 제가 영어를 말할 때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해요. 친구들이 보면 좀 웃어요. 너 왜 이렇게 말하냐고. 어떻게 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었고 말할 건덕지도 없었는데 그냥 뭐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글은 얼추 그렇대로 써요. 예, 외국 저널에 괜찮은 저널에 퍼블리셔 될 정도로.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 같은 거를 하실 때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영어를 잘할 것이냐. 그냥 영어를 잘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쓸 거야. 그쵸. 내가 어떤 영어를 왜 어떤 영역에서 잘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외국 나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할 때는 그냥 스피킹만 잘해도 돼요. 예, 리스닝 못해도 돼요.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들어요, 걔들이. 돈만 주고 말만 잘하면 걔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남의 나라 말인데 뭐 그렇게까지 막 고통을 하면서 그거 못해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제가 심심하게 말하지만 제 별명이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잉글리시계 그 헬렌 켈러였거든요. 그 말 잘 못하고 안 들리고 뭐. 그렇지만 헬렌 켈러가 극복했듯이 저도 노력하니까 극복하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아직도 여전히 리스닝을 참 잘 못해요. 말하면 좀 잘 말기 못 알아듣고.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몇 년을 투자하니까 또 늘어나긴 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런 거 못한다고 너무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영어가 갖고 있는 약속을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오늘. 자꾸 여러분 너무 영어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내가 짜증나서 그래요. 스트레스 왜 받아? 못하면 그만이지. 자, 의사소통 이론을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 이론에 보통 우리 의사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라틴어에서 커뮤니스에서 온 겁니다. 같이 공통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누군가가 전달될 때 우리를 언어로 말하지 나 혼자서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막 신들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뭐라고 하지? 그걸 방백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뭐 방언 터진다고 방언이라고 하나 그걸 우리는 대화라고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자, 보통 이제 의사소통 이론의 어떤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 보통 패턴을 보면 이렇게 오죠. 발신자에서부터 이렇게 발신자가 이 코딩을 해서 기호가 코딩한다는 거예요.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와. 이 경로.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다양한 경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도 경로고, 친구가 스피킹하는 것도 경로고요. 당연히 경로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경로고, 카카오톡에서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경로예요. 그리고 저기 산 위에서 소리치고 그걸 듣는 거, 우리가 저기 황령산 올라가면 봉수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산 밑에서 막 소리쳐서 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되었든 이걸 채널인데 채널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채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뭐 대통령이 말하는 게 같은 말해도 그게 같겠어요? 다르겠죠. 제가 똑같이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말한 것보다 저기 뭐 종교적 지도자가 뭐 특히 교황님 같은 분 하셔가지고 모셔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잖아. 이게 채널 효과가 굉장히 세요. 사실 언어 효과보다 컨텐츠 효과보다 채널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 효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좋아요. 실제로 그런 게 많죠. 똑같은 것도 어떤 메이커 다른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 내용은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옷 시장에서 사면 뭐 5천짜리인데 여기 뭐 무슨 마크 하나 달았다고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되더라도 막 사 입잖아. 예. 물론 요거는 이 채널 효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그 브랜드 효과라고도 다르게 경영학에서 또 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이면에 들어가면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왔을 때
수신자는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독을 합니다. 물론 해독하고 싶지 않아도 해독되는 경우도 있죠. 옆에서 막 엄마가 막 잔소리하거나 막 옆에서 딴 사람들이 딱 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막 해독이 잘 돼. 막 그쵸? 그런 해독이 되고 그 다음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요러한 패턴에 따라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환류 과정까지 있다. 내가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나 들었다. 들었다고. 오케이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그 생각 나잖아. 그 무전기 써봤나? 이게 무전기 장난감 워키토키 이제 하면 워키토키 하면 그 뭐라고 하지? 끝날 때 뭐라고 하지? 잠깐 찾아보자.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났어요. 무전기 할 때 오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말레친다는 게 아니라 자, 제 목소리가 잘 갔습니까? 오버. 그러면 저기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전화는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왜냐면 무전기 무전기 안 써봤던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무전기는 일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말할 때는 한 사람 소리만 가요. 그래서 내가 오버하면서 끝났다고 말해야지 그 사람 차례가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냥 열고 말해봤자 가지가 않거든. 네, 갑자기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릴 때 한 번씩 워키토키 갖고 가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나 때 좀 비쌌던 것 같은데 요즘은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네. 그 기억이 보면 꽤 길었어요. 그 거리가 한 30m인가 50m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더 비싼 거는 몇백 미터도 가고 한다고 하는데 문방구에 팔았던, 문구점에 팔았던 제가 그때 사용했던 워키토키는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골목과 골목 사이 정도. 요즘은 사실 골목도 잘 없죠. 다 아파트촌이고 되면 우리 그 대연 앞에야 이제 그 골목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대연 그 정문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아파트촌 가보면 그 골목이 어딨어. 그죠? 저기 어딨냐 뭐 LG 메트로나 저 대연 혁신지구 가면 그 골목 없잖아 아예. 그래서 요즘 골목이라는 말도 참 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쉐라멜 통신 모형 가면 이런 이야기네요.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노이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노이즈. 노이즈. 뜬금없지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룹 중에 노이즈라는 그룹이 있어요. 노래가 참 좋아요. 혹시 유튜브 틀어서 여러분 노이즈 노래 있어요. 노래 들으면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노이즈의 뭐랄까 라이벌 그룹이 잼이었는데 잼과 노이즈 전 뭐 잼을 좋아했긴 했지만 노이즈 노래도 참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송신자가 보내는 게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잡음이 낀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이해가 되죠.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 그 옛날에 뭐 그런 게임도 있었고 귀 막고 막 소리치는 게임도 있었고 뭐 그 입모양만 보고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거 보면 항상 이런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시끄러운 데서 막 전화하다 보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그것도 잡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잡음이라는 것은 뭐 큰 소리가 나서 안 들리는 것도 잡음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들리는 것을 총체적으로 잡음, 노이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보면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토끼 이야기할 때 막 이러죠. 막 키도 눈도 크고 뭐 다리 또 두 다리로 이렇게 막 잘 서서 있고 뭐 이러면 듣는 사람 보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필터라는 게 흔히 말해서 선입관인 거예요. 편견 같은 겁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우주인이라고 쳐요. 이 우주인 B는 이 지구인 A가 토끼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 별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국인 친구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친구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영어로 만약에 대화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안 본 개념,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만두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음식을 넣고 싸서 만드는 거. 우리는 뭐 동양에는 만두가 있고 뭐 서양에도 약간 다르지만 그런 계열의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자기네 문화에 비슷한 게 있거든. 뭐
that kinds of meal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근데 정말 없는 문화, 진짜 이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해줘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 어떤 아프리카나 어느 동네에 뭐 김치라는 김치 같은 걸 전혀 모른다 했을 때 우리가 김치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에 만약에 배추, 카베지가 없어. 배추라는 게 아예 없단 말이야. 배추도 없고 이 사람은 거의 육식만 하는 종족이에요. 저기 알래스카 같은데 거의 육식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런 배추랑 김치랑 이런 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도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피아제에 따르면 머릿속에 도식이 없기에 그것을 넣을 때 되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명을 실컷 해놓고 심지어 그 언어가 달라. 둘 다른 언어를 막 얘기해. 막 영어로 막 설명을 해. 잘 안 되는. 그럼 그냥 뭐 그려라고 하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걸 그려와요.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 필터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필터가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언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유창하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아프리카 얘기를 다시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굉장히 익숙해져 와서 그 친구한테 그 김치를 설명한다면 아마 내가 영어로 설명할 때보다 훨씬 잘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더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언어가 다르다는 것, 즉 서로와 서로의 약속이 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선입견이 다르다는 것, 편견이 다르다는 이 두 가지가 이 대화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영어를 할 때 뭔가 여러분들의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할 때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 프로라고 그랬지? 7%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전달하거나 제공할 때 내가 진짜 뭐 외국 애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할 때 진짜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영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내가 정말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가 꽤 많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분명히 외국에 전화를 내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내는데 이때 한국적 컨텐츠,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외국 논문, 그 영어로 쓴 논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그 심사자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외국엔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전자바우처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씁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릴까? 예, 제가 2015년에 썼던 페이퍼인데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뭐 하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설명하게 하게 되면 얘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줬고요.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좀 더 명확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해 줄 때 파워가 훨씬 크고,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걸 넘어서 제가 여기다가 새 교환 이론을 써서 이 교환 이론의 메커니즘을 다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 이론을 설명한다는 말은 이게 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어떤 인식 구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현상만 설명하게 되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 이 이론은 우리나라도 외국도 같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해 주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한 이론, 그 관념이 명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론을 이렇게 재정립해 놓고 이때 이 이론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관념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설명을 할 때 리뷰어가 비로소 이해가 가요. 비로소. 그 다음에 한국적 상황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의미를 설명하고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 지었거든요. 예, 전자바우처. 혹시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관념을 설명할 때 어떤 현상만 설명해서는
타인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도저히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이러한 틀, 지식의 틀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 지식의 틀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이론 같은 거, 어떤 이론 아니면 어떤 동일한 세계적으로 이런 동일한 현상,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코로나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현상에는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들 우리가 한국의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타인과의 어떤 대화를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반도 못했는데 저 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시간이 걸리면 제가 면담론은 조금 나눠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상 사회복지 영역에서 언어 대화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워커와 워커의 관계, 조직과 나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 대화가 3분의 2 이상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때 체계, 법령, 뭐 프로그램도 많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어가 그 밑바닥에서 다 흐르고 있거든요. 언어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상 사회복지 전체의 어떤 큰 틀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도대체 이게 왜 전달이 안 되지? 사회복지 전달 체계나 이런 관점에서도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지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서양 철학은 대부분 언어 철학이라고도 해요. 동양 철학이 좀 행동 철학이 좀 많지만 서양 철학은 거의 태반이 언어 철학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농구의 마지막 또 그런 말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물론 이게 의미상으로 조금 다른 건데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걸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도 이 언어 철학을 이렇게 뒤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야기는 뭐 복잡하니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한 좀 생각이나 이런 걸 조금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아마 제가 이 면담론은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혹시나 제가 오늘 일정 부분에서 잘 못한다면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존재를 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어쩌면 우리 대화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회복지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할 거는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 캐치하고 잡아내는 민감성력. 우리 저번에 한번 내가 고양이 그리면서 이야기했잖아. 고양이 수염 이야기하면서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걸 내가 잘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있을까. 제가 또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 이걸 실화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실화를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가 또 오늘 또 그린다. 이렇게.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뭐. 좀 민감성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오고 있었어요. 학교 오고 있었는데 어디냐면 그 교통방송, 부산 교통방송국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더마트하고 그 굴국밥집 건너편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길 따라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그냥 이게 쭉쭉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뭔가 하얀색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맨날 가는 길이라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뭔가 좀 꿈틀대가는 흰색이 확 보이는 거야. 싹 봤지.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어떤 옷가지 같은 거, 하얀색 옷, 누가 털뭉실 같은 걸 버려놨나 싶어서 봤어요. 근데 갔는데 크기가 한 어느 정도지?
한 얼추 한 7, 80cm 되는 흰색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또, 이렇게 강아지가 놀고 있나 싶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목줄도 없고, 흰 털인데도 한 3분의 1 이상은 누렇고, 그런 털이 이제 정리 안 돼. 딱 봐도 이거 유기견인 거예요. 딱 봐도 유기견. 내가 순간 놀랬죠. 제가, 고양이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걔는 좀 무서워해요. 예.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혹시나 이제 걔가 사람을 물까봐, 얘 개예요, 얘 개. 그 개예요. 내가 그 개를 그린 거예요, 개. 예, 개예요. doggy. doggy.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황했죠. 이거 좀 어떻게 할까? 가까이 보면 혹시 물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지구대에 전화했어요. 지구대.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고. 거기가, 처음에는 용당 지구대잖아요. 용당 지구대 자기 간알 아니라고 대연 지구대. 그래서 제가 대연 지구대라고 있습니다. 대연 지구대에 전화를 했고, 대연 지구대는 다시 119를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119랑 사실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전화하고 여기도 같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9도 저한테 전화 오고 유기견 센터도 저한테 전화 오고 대연 지구대도 오늘 제가 아침에 한 전화를 한 10몇 통을 받았어요. 엄청 왔어. 그러니까 119가 오면 유기견 센터 나오지 않고 만약에 119가 오지 않으면 유기견 센터가 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개를 보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마취약 같은 거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마취약 같은 거 마치 훅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훅 불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훅 맞았어요. 저는 맞자마자 얘가 기절할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맞고도 막 한참 가요. 애가 막 그러니까 보니까 한 1살, 2살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어린 개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냥 진돗개 같았어요. 예, 그냥 하얀색 진돗개, 큰 진돗개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순한 느낌이었지만 좀 며칠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119 구급대원의 말씀에 따르면 함부로 다가가지는 못한다. 왜냐면 이런 개들은 며칠 다녔기 때문에 뭐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거나 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취총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 아침에 한 1시간 동안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강아지 봤다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민감성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매일 오는 길에 매일 보는 풍경에서 뭔가 다른 거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고. 평상시에 왔을 때 뭔가 다르다 싶어서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하얀색 움직이는 걸 제가 봤다는 거죠. 예. 이거 제가 민감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내가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눈, 귀, 코까지 열어놓고 그것을 본다면 그런 어떤 특이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킨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런 방법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제가 이야기한다면 관심이겠죠. 인간에 대한 어떤 장소,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겠죠.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만 제가 오늘 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네. 제가 오늘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119 아저씨가 오셨고요. 여기 보면 여기 개 보이시죠? 여기. 얘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개 보이시죠? 잘 보이나? 클로즈업 해줄까? 보이죠? 개. 얘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뒤에 이쪽 뒷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이 여기 학교고요. 여기 양어장, 여기가 양어장이었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막 랄랄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쪽 어딘가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라고. 순간적으로.
제가 눈이 나빠요. 제가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눈이라서 이렇게 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오는 길에 뭔가 다른 거를 그냥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한 거, 민감성 이야기하시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야기 주려고 좀 이야기 걸었는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걔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길거리 있다 보면 병 걸릴 수도 있고, 특히 광견병 같은 게 있고, 작은 아동들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풀어놓거나 있으면 항상 먼저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갑자기 저 강아지가 버림받은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라서 좀 주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저는 뭐 개가 좀 무서워서 키우지는 못하지만 좀 그랬으면 싶었어요. 애가 너무 추위에 떨더라고.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제 눈 보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것도 사실 이제 국가마다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막 동양 문화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또 서양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유학 갔을 때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눈 마주치기가 좀 너무 뻘쭘한 거야. 교수님하고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눈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이마 인중이라고 하죠. 인중 보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대는 제가 눈을 보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인중을 보지만 상대는 내가 자신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눈을 보고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면 그 인중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중 보고 이야기하면 상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야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눈 보고 이야기하고 깜빡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좀 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 싶으면 눈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마 인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보는 사람은 아무런 못 느낍니다.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인중을 보고 이야기하는지를 못 알아차려요. 예, 그걸 알아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런 눈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민감한 차이, 동작가 흔들리는 거, 떨리는 것 같은 것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하죠. 얼굴 표정 특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 이야기할 때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막 찌푸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막 얼굴 막 찌푸린 상태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얼굴을 막 찌푸린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찌푸리고 막 이렇게 막 찌푸린 상태에서 막 그래 좋았어요. 네 그렇겠죠. 아유 막 이게 막 되나? 안 되잖아. 찌푸린 상태에서는 막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막 찌푸린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만 예쁘게 하면 뭐해. 얼굴이 막 찌푸려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로봇 얼굴처럼 보였는데 막 찌푸린 상태에서 하면 진실을 말하기가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복지사는 자기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웃는 표정, 웃는 모습을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뭐 제가 뭐 그런 표정 관리하는 걸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웃는 표정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에게 굉장히 호감을 줄 수도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얼굴 표정을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리감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서양에서는 동양보다 좀 거리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센치를 안 재봤지만 평균 내가 몇 센치인지 어디서 봤긴 봤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대화할 때 거리가 한 3, 4cm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멉니다. 예. 최소한 50% 정도 더 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훨씬 많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요. 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훨씬 그게 커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많이 하잖아요.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예전 서양에서 흑사병이 많이 발발했을 때 그러한 게 문화가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합니다. 네,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 보면 그 흑사병과 관련된 문화가 꽤 많이 남아있어요. 서양에서 이제 가서 기침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 기침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God bless you예요. 내가 애취 그러면 옆에서 동시다발적 God bless you 되게 금방 나와요. 그게 뭐냐면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그러니까 그때 흑사병 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기침한 사람 다 죽었다고 해요. 흑사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너를 보호하사 안 죽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 패턴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거리감 두는 것도 상당히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는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뭐 증명할 길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동양보다 서양이 대화할 때 거리감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예. 조금 더 널찍이 떨어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약간 처음에 외국 나가서 대화하시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떨어져. 내가 싫어한가? 뭐 서양 애들은 뭐 내 몸에서 냄새나고 이런 걸 느낄 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거리감이 좀 커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고 클라이언트에도 마찬가지. 클라이언트가 거리감을 좁게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거리를 넓게 생각하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쩌다면 날 너무 싫어해서 그런가 뭐 그리고 우리가 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따라서 각 문화마다 이 거리감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거리가 괜찮아요? 라고 대화하기 전에 면담하기 전에 이 정도 거리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괜찮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를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접촉인데 제가 좀 오타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꿔놓을게요. 접촉입니다. 네, 접촉, 다시 말하면 제가 나중에 PPT에 바꿔놓겠습니다. 접촉이에요. 보통 동양 같은 게 문화마다 조금 더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잡거나 어깨 다독이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성별이나 문화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가면 친구들이나 뭐 교수님들 한 번씩 이렇게 볼키스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동양 애들이 가면 되게 당황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끈한지 이런 거.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에 잘 안 하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특히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학대 클라이언트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접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위협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되게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보면 뭐 깔끔하게 약간 보수적으로, 이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같은 데 나갔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도대체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정해져 있는 그 코드가,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는 옷 규정이 있는 복지관도 있고, 없는 복지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복지마다 좀 다른데, 어떤 복지관은 유니폼 같은 게 있어요. 조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보통 실습생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은 그냥 바지에 어떤 티셔츠 바지를 입어라. 그 가급적이면 긴 바지 입었으면 좋겠다. 남녀 상관없이. 왜냐하면 간혹 이렇게 딴 데는 아닌데 인지가 없으신 치매 노인 센터나 이런 데서는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나요. 이게 인지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지실 때도 있어요. 학생들을.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고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치마 같은 것보다는 긴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면 좋겠다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조금 기관마다 좀 다르니 슈퍼바이저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걸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면담 유형을 보면 면담 유형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 설명해 드렸던 그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이제 면담을 이제 유형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정보 수집 면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관계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태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었을 때 그 면담 내용이 일반 상황, 현재 갖고 있는 문제, 가족력,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 개인력, 어떤 아동이 같으면 발달 과정, 뭐 성장 단계, 학교 생활, 교우, 친구, 그다음 이 사람의 장점도 찾아요. 이 사람이 어떤 기능,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뭐 어떤 뭐가 또 특출난 그런 기능이 있나 역할이 있었다면 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에 위한 면담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 같은 거 뭐 갔을 때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면담 표현 내용이 그래도 그 목적 자체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정을 위한 면담이 있어요. 사정을 위한 면담은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이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 사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떤 종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 검사 같은 것도 하거나 뭐 치매, 뭐 MMS를 이용해서 치매 검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과연 이게 서비스에 어떤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가야 되는지 등등등등 일단 그런 것들을 위한 면담이 있고 이 세 번째는 치료를 위한 주로 이제 인터벤션 영역인데 치료 상담이죠. 상담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변화 돕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들어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인파워링 시켜주고 효능감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치료 효과를 얻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쵸? 이게 일종의 치료 목적 상담 등등등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어떤 왕따당한 학생이 나는 이렇게 자존감도 바닥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야기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뭐 운동도 잘하고 혹은 뭐 다른 거 영역도 잘하는데 굳이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생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영역이 보통 이제 치료를 위한 면담,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담 시 이제 유의사항을 좀 보면 보통 이런 거예요. 보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워커가 서비스 한계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보통 한 클라이언트가 뭐 우리 기관에서는 10시간밖에 한 달에 이 한 클라이언트당 10시간밖에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상을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우리가 영어로 레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이 기관은 그 일반적인 보통 사회복지기관인데 어떤 극심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멘탈 헬스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 기관에 보내야 되겠죠.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 융통성이란 말은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르신의 어떤 건강을 위한 개입이 면담이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운동보다는 오히려 가족 문제라든지 뭐 직장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면담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예 아니요 보다는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면접 기술 이야기할 때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뒷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고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은 뒷부분에서 어차피 다시 다뤄요. 다시 다루기 때문에 질문의 방법과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 기술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에 이제 과업을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게 필요한가? 장소 확보. 어떤 장소여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용한 장소라든지 이런 말이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지는 장소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CT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병원에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복지관에서 상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그런 어떤 들어가는 데에서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면 뭐 대합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하고 싶다면 충분히 거기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지금 사진에 보면 대화 방식이 이제 크게 우리 두 가지인데 이렇게 1대1 180도로 마주보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된다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뭐 마주보기보다는 90도 각도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항상 맥락에 따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이렇게 90도로 앉아서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클라이언트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3자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워커나 아니면 여기는 정신과 멘탈헬스 계열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필요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에서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말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런 이런 상담이 아트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게 책 보고 어떤 논문을 보면 항상 그거예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크기, 뭐 이런 것들. 도대체 적당한 게 얼마야? 몰라요, 사실. 왜 이 적당한 조도, 사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적당한 조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밝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땀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거나 혹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워커가 느끼는 그 온도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몇 도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조도도 좀 럭스라고 하죠. 몇 럭스인지 말하기도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나 실천 현장에 발생하기 때문에 노하우, 그러니까 아트가 필요한 거예요. 태진 날리지, 암묵지가 필요한 겁니다. 명시적 날리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실천 영역에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요. 아시겠죠? 또 보면 시간이 있어요. 보통 한 50분 정도. 근데 이것도 너무 달라요. 예. 이것도 너무 달라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10분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주 명확한 정보만 획득하기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뭐 잡아서 30분, 40분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면접을 구조화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에서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죠. 즉흥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30분. 근데 오늘 삘 받아가지고 뭐 40분, 50분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이 면접 시간을 정할 때는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계약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0분이면 30분 정해놓고 이 기간은 한 달이다 혹은 석 달까지 간다. 이게 구조화된, 체계적 상황에서 구조화된 이 면접이 들어가야지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지, 그냥 워커의 기분이나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하고 안 하면 말고 갑자기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상담 시간 이런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계약 단계, 기획 단계에서도 이것을 미리 상호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사적인 질문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할게요. 왜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뒷부분 4, 5 있는데 4까지만 요까지만 할게요. 보통 이제 면담 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회복지사한테 당신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뭐 애 없죠? 뭐 이러면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 저 아직 안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워크했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잘 모릅니다. 단 제가 이 분야에서 이만큼 연구해왔고 이 분야에서 이만큼 실천 현장 경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해왔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나의 어떤 전문성과 권위를 말씀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그런 권위가 전문성이 없으면 잘 못하지만 제가 이만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해하시고 싫으시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에 따라서 워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랑 하시는 게 정말 불편하거나 싫으시다면 저희 기관에 있는 다른 선생님과 복지 선생님과 대화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우리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클라이언트의 자율 재량권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뭐 기관과 워커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이런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어떡해? 내가 애 없어. 애가 둘 이상 없어. 뭐 결혼한 내가 30대 40대 워커가 뭐 70대 할아버지 와가지고 손자 있냐고. 없잖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떤 전문성과 권위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뒷부분은 다음에 할게요. 이거 제가 좀 잘라서 뒷부분을 좀 할까. 이게 지금 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아서. 왜냐면 각각이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뭘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많아서 지금은 해드릴 수가 없고 그냥 전반적인 앞부분만 하고 2부는 면담론 2에서 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좀 다시 할게요. 오늘 면담론 1부 했는데 면접, 상담이라고 불리는 걸 우리가 같이 본다면 여기서 지금 상담은 치료적 상담까지 인터벤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상담이에요. 그 상담에서 아까 치료적 상담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첫 면담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담이라는 건 면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처음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통 관계에서부터 개입, 사정, 평가까지 다 쓰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면담의 목적은 말씀드리지만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면담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와는 차이를 가지죠. 차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 면담의 특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면담하는 이 기관의 어떤 특성과 클라이언트 특성이 함께, 그래서 기관이란 건 워커의 특성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단순한 어떤 사적인 대화가 아닌 기관의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특성이 함께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 조율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계약, 기획 같은 것이 거기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면담은 언제나 공식적이란 말은 그 안에 재원과 자원이 함께 투여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비록 클라이언트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3자 지불 체계에서 다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공식적인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면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고, 우리 전체적인 대화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대화를 도구로서 사용할 때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지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양한, 그러니까 워커한테 대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언어적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보게 되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존재하고, 여기가 워커고 클라이언트면 다시 바뀌었을 때 클라이언트가 워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워커만이 발신자는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도 발신자가 되죠. 그쵸? 항상 주고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기의 뜻이죠. 이 뜻은, 의도는 언제나 기표로서 전환되게 되어 있고, 이 기표는 코딩되는 거다. 그리고 그 코딩은 어떤 코딩이다? 사회적으로 계약된 코딩이다. 사회적으로 계약된 상황, 즉 이 계약에 상관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프리카 말이나 다른 말, 어디 이상한 예전에 사라졌던 고어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청력이나 말하는 구어 능력을 말하는 그런 능력이 인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알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계약한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계약의 신호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아시겠죠? 의사소통이 발생하고, 의사소통 안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발생한다. 잡음은 두 가지가 크게 미치는데, 하나는 보내는 그 계약이 다르거나 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지식, 원래 갖고 나의 어떤 명시지나 암묵지,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것들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언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은 반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더 아주 명확한 메시지 채널, 그러니까 언어겠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필터를 약하게 하거나 필터를 갖게 만드는 방법, 혹은 제가 아까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필터의 방식을 말하는 것, 아마 그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뭐 눈,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뭐 접촉, 거리감, 옷. 제가 약간 다양한 예를 통해서 얼마나 비언어적인 것들이 뭐 문화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면담은 유형을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 사정을 위한 면담, 치료를 위한 면담. 보통 요게 조금 더 상담이란 말로 많이 쓰죠. 치료를 위한 면담이. 이런 3가지 이야기해 드렸고, 이런 세 가지 것들의 각각 특성이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면담 시 유의사항,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고, 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적절성, 뭐 이런 이야기 쭉 저희가 전반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면담을 이루는 주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조금 내용을 조금 장하고 길게 이야기했는데, 불편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시나 도구를 써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면담론 2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